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개 수업에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려요. 자, 오늘 공개 수업에는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기존에 저하고 함께 오래 수업을 하셨던 분도 계셔서 이 소재를 좀 다양하게 좀 골라봤는데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업상대체입니다. 업상대체. 사주 배우시는 분들 대체로 왜 배워요? 그러면 인생이 좀 나아지려고. 내 삶이 좀 퍽퍽한 것 같아서. 대체로 삶이 편안하신 분들은 사주에 그닥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주에 관심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업상대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사주를 배우신 분들, 공개 수업에 오신 분들도 사주 조금은 아시죠? 조금은 대충 겁재가 뭐고 뭐 재성이 뭐고 정도는 아시죠? 뭐 대충 이런 거구나. 뭐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자세히 알면 제가 밥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뭔가 사주를 배움으로써 뭔가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는 것들도 있고 꼭 내 인생이 아니더라도 뭐 내 가족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주를 배우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사주를 배웠는데 막상 사주를 배우니까 안 좋다는 얘기들을 이제 초반에 되게 많이 배우게 되고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요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좀 생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주 품평해 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물론 대부분 업계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라고 했다가 이제 제가 매장이 되죠. 근데 이 사주를 품평해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동적인 태도고 둘째는 능동적인 태도예요. 이게 수동적인 태도는 아유 내 팔자 내 이 모양이니 뭐 어차피 뛰어봐야 벼룩이다. 아유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약간 체념하는 듯한 느낌이 그 수동적 태도. 근데 이제 수동적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 우리 주변에는 매사에 수동적 태도와 관점을 보이는 분도 있고 좀 능동적 태도와 관점을 보이는 분도 있어. 자,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 태도. 그러니까 제 사주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 사주입니까? 이게 수동적 태도예요. 쟤는 거지 사주인가요? 부자 사주인가요? 이게 수동적 태도입니다. 능동적 태도는 뭐냐면은 그러면 내 사주를 어떻게 쓰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이 꼬인 걸까요? 이런 관점이 능동적 태도죠. 근데 사실 이제 수동적 태도를 가지신 분들 덕분에 우리 명리가들이 밥 먹고 살고는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늘상 수동적인 태도에 빠져서 그런 거죠. 수학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엄마한테 답 가르쳐 달라. 맨날 선생님한테 이번 시험은 쉽게 나와요? 어렵게 나와요? 뭐 이런 거 맨날 3번의 답은 5예요? 3이에요? 이런 형태들은 수동적 태도인 거고 능동적 태도는 이번에 어느 범위에서 나와요.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어디를 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될까요? 뭐 이런 형태, 우리 이제 이런 느낌이죠. 업상대체는 일종의 사주를 능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수동적 관점, 내 사주가 좋구나, 오케이. 내 사주 나쁘구나, 에이, 배렸다. 끝. 뭐 그래서 어쩌려고.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와 같은 건데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려서 입에 감이 떨어지면 좋은 일이긴 한데 봐서 안 떨어지면 다른 감나무 밑에 눕든가 아니면 감나무를 좀 흔들든가 아니면 보니까 지금이 감이 떨어지는 철이 아니다 싶으면 봐서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있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업상대체입니다. 명리학 최고의 개운법 업상대체. 결론적으로 나쁜 사주는 없다. 활용하지 않는 사주는 있을지언정 나쁜 사주는 없다. 같은 느낌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기존에 오래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도 새로운 강의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리를 지금 처음 오프 수업에 배우러 왔어요 하시는 분한테도 뭐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강의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조금 여기 명리학 용어 중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는.
자, 그럼 업상대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업은 직업이고요. 이 업의 물상을 대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써 있죠. 사주의 물상, 즉 생긴 모습 그대로를 직업 또는 뭐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면 나의 손재나 육신적, 건강적 어려움, 뭐 아무튼 명리에서 안 좋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뭐 고슴도치를 손으로 잡으려 그러면은 안 되겠죠. 뭐 집게로 잡든가, 뭐 전기뱀장어를 손으로 잡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물로 잡든가. 그래서 뭐 죽인 다음에 먹든가 아니면 감전될 테니까. 근데 그 전기뱀장어를 보고를 그냥 요리해서 먹으면 죽었는데 그게 보고 탓일까? 보고의 특성을 모르는 그 사람 탓일까? 아, 물론 보고 탓도 있는데 보고의 특성을 모르고 그냥 먹은 사람의 탓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사주가 나쁘다 그러면 그게 사주 탓일까? 아니면 사주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내 문제도 있을까? 그렇죠. 내 문제도 있겠죠. 그러면 사주의 특성을 알아봤더니 실은 이건 나쁜 게 아니었네? 이런 방식으로 쓰면 더 좋은 거였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업상대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좀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업상대체는요, 말 그대로 사주의 생긴 모습 그대로를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사주는 우주의 테트리스와 같아서 테트리스가 길다란 블록도 있고 뭐 네모난 블록도 있고 뭐 꺾인 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 블록이 있는데 어느 블록은 좋은 블록이고 어느 블록은 나쁜 블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답변이 잘못됐죠. 답변은 질문과 답변에서 이렇게 나오죠. 모두 필요한 블록입니다. 적재적소에 잘 넣어야 합니다와 같은 거예요. 사주의 설사 올리 비겁으로만 모조리 8글자가 싹 다 비경겁재라고 하는 뭐 재성도 없고 관성도 없고 인성도 없고 식상도 없는데 사람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내 사주는 나쁜 사주입니까가 아니라 사주의 생긴 모습 그대로 무언가를 하라는 일종의 미션이다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미션. 옛날에 그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사람을 한 7, 8명 그 뭐 무한도전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을 한 7, 8명을 팀을 짠 다음에 어떤 그 숫자나 알파벳을 딱 들이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A자 모양을 만들든지 뭐 C자 모양을 만들든지 뭐 F자 모양을 만들든지 하여간 방법은 니들이 알아서 찾아서 아무튼 위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그 모양만 만들면 된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에서 뭐라고 8개의 글자가 암호처럼 써 있는데 그 모습대로 살면 너는 유리할 것이고 그 모습에서 틀어지면 다소 괴로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테트리스 퍼즐 같은 모습인 거예요. 뭐 길쭉하라 그러면 길쭉하게 살면 만사형통, 꺾여서 살면 만사불행.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상대체는 직업으로 전환을 하면 돈까지 버니까 좋죠. 근데 만약에 이거 도저히 업상대체로 못 사겠다. 내가 이미 직업을 정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물상대체라고 해서 이런 거 있죠. 뭐 애군을 피하기 위해 집에 뭐 접시를 깬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전통적 관념에 약간 이건 무속적 관념에 가까운데 전통적 관념의 물상대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대체하는 거죠. 우리 자식이 아프느니 대신 아플 애가 갔으면 좋겠다 같은 거죠. 원시 부족 사회에서 인신봉양이라든가 어떤 제사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뭐 양을 죽이거나 뭐 소를 잡아서 뭐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형태들도 일종의 고전 방식의 물상대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 가져가지 말고 여기 있는 닭을 드세요. 뭐 나를 내 영혼을 가져가지 말고 여기 있는 소를 드세요. 이게 소중한 거다. 뭐 이런 거 같은 일종의 물상대체죠. 어차피 우리 마을에 뭔가가 죽어야 한다면 대신 소를 죽일게요. 그러니까 사람은 건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물상대체 또는 업상대체. 만약에 내 머리가 깨지는 거 대신 내가 대신 접시를 깰게요. 해가지고 접시를 깨고 가는 뭐 이런 행동들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명리공부 팁. 사주의 물상, 즉 생긴 모습 그대로를 직업 또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면 나의 손재나 육신적 건강적 어려움이 완화된다. 업상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서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편향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좋은 일이고 돈을 쓰는 건 나쁜 일이고 또 반대로
남이 주는 돈을 쓰는 건 뭐 좋은 일이고 돈을 버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고 뭐 불리한 행동이고 이런 식으로 가치 기준이 있죠.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거는 나쁜 일이고 젊은 사람이 폐지를 줍는 건 그런 좋은 일인가? 남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부자의 상징이니까 좋은 일이고 남이 버린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돈을 버는 일은 나쁜 일일까? 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는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주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보통은 이 내용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들을 때는 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주고 막상 사주를 풀라 그러면 어머 이거 나쁜 사주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업상대체를 이렇게 좀 볼게요. 기존의 사고의 전환,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자, 이 사주 8개의 샘플을 제가 갖고 왔는데 전부 궁겁쟁제 사주들입니다. 궁겁쟁제라는 거는 재물은 하나인데 나눠 먹을 사람들이 많아서 일명 파재가 난다고 하는 명리계에서 가장 깊이 하는 형태의 구조를 궁겁쟁제라고 합니다. 대체로 사주 보러 오는 사람 10명 중에 7, 8명은 어떻게 저 사업 잘 될까요? 어떻게 직장이 잘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아무튼 물어보는 거에 열의 9은 어떻게 저 잘 먹고 잘 살까요?에 귀결이 돼 있어.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가치 기준을 너 통장에 얼마 들었냐, 자산이 얼마냐, 돈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어떻게 제가 좀 부자가 되겠습니까? 장사가 좀 잘 될까요? 제가 돈을 많이 벌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명리계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주나 가장 기피하는 사주가 일명 궁겁쟁제, 궁비쟁제, 줄여서 쟁제라고 하는 그 형태의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사주들이요. 지금 제가 한 8개 정도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사주들이 뭐 몇십 명에 한 명 정도 있으면 그 사람 참 안 됐다 뭐 이러고 넘어가겠는데 근데 이런 형태의 사주들이 이게 이제 궁겁쟁제 성립 요소는 그 재성보다 비겁이 많을 때를 보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좀 강한 궁겁쟁제도 있고 좀 약한 궁겁쟁제도 있고 뭐 이렇게 궁겁쟁제 틱한데 경계선에 있는 궁겁쟁제도 있고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자기 사주에 궁겁쟁제 있으면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안 좋았나. 사주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사주를 좀 알면은 그렇지. 그래서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부정적인 사람은 사주를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확인 사살을 해버려. 부정적인 사람이 사주를 배워버리면은 자기만 확인 사살해서 자기만 지옥 가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까지 해버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자포자기로 만들어버리는 형태인데 대체로 이런 사주들이에요. 이런 사주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어떤 분에는 사주가 보이고 어떤 분한테는 사주가 안 보일 텐데 대충 설명드리자면 이런 형태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주의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상형 문자 보듯이 보면 돼. 무슨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원리가 들어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타로 카드보다 쉬워. 아니 나만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자, 타로 카드 보세요. 타로 카드에 친절하게 그림 그려놨죠. 그 그림이 상징이잖아. 상징. 막 이렇게 뭐 목수가 이렇게 돈을 깎고 있으면 뭐 돈을 만드는 운인가 보다. 뭐 이런 거고. 무슨 뭐 여신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호랭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이제 저 성난 호랑이가 이제 누그러들 건가 보다. 뭐 나에게 폭풍처럼 나한테 맨날 밤마다 화내는 남편이 좀 진정이 되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림을 보고 상징을 유추할 수 있는 건데 타로 그림이 복잡하게 생겼어. 이 그림이 복잡하게 생겼어. 아니 단순하잖아. 단순하죠. 이게 지금 타로 카드 8장 꺼낸 거예요. 타로 카드 8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돼. 지금 이 사주는 저의 운명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나요? 했더니 타로 카드 8장을 뽑아보거라. 인생 전반부 카드 4장, 인생 중후반부 카드 4장, 그 중에서도 너를 상징하는 카드 1장 해가지고 이렇게 꺼낸 거야. 쉽죠? 타로 좀 아시는 분들은 사주하고 똑같잖아. 그럼 이 카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옵니까? 너가 인생 전반부에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겪어봐야 되는 일에 대한 카드이다. 같은데 복잡한 그림도 아니고 딸랑 글자 한 글자 있잖아.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은 복잡한 그림을 그려놨으면은 그 그림에 대부분 부합해야 돼. 그러면 어떤 하나의 그림에서 한 7, 8가지의 상징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7, 8가지의 상징이 부합해야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딸랑 한 글자 그려놨어.
딸랑 한 글자. 그러면 그냥 요거 하나만 맞으면 다 부합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조건이 하나만 맞으면 다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리를 배울 때 이 개수라는 글자인데, 이거 뭐 개수는 대충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뭐 오행상으로는 뭐 수 오행에 속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개수가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로에 비해서도 사주는 확장성이 더 커요.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딱 한 큐에 정답을 알려달란 말이야 라고 질문을 하는데, 아니 질문이 답이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야 너가 이렇게 행동해도 사주에 맞고 저런 일을 겪어도 사주에 맞고 요런 일이 벌어져도 사주에 맞는 일이야. 뭐 이런 형태들인 거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8개의 카드를 꺼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거를 그냥 대충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사람. 생각을 하자면 요게 돈. 요것도 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생각, 뭐 아이디어, 뭐 문화, 뭐 문서 등등등등. 못 알아보겠죠? 네, 요 인성이야. 그러면 이 사주의 타로 카드가 8장이 꺼내졌다고 치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그럼 이 카드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하나의 생각 문화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돈을 같이 다루려고 하는 세상. 쉽죠? 명쾌하잖아. 자, 그러면 지금 제 표현에 뭐 나쁘다는 말 들어있어요? 뭐 좋다는 말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나쁘다 좋다라는 거는 사주 때문이에요? 그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사주에는 나쁘다는 말도 없고 좋은 말도 없어. 그냥 이 사주에는 너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같이 써라 라고 써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가치관에는 돈은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내 거 아니면 너 거.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네가 죽습니다. 어떻게 돈을 같이 씁니까? 라는 사람한테는 이 사주는 최악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쓸 수가 없잖아. 왜? 자기의 가치관으로는 같이 쓸 수가 없는데 우주에서 돈을 같이 쓰라고 한 거야. 지금 이렇게 재수가 온 붙은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못이야? 이 사주 잘못이야? 그러면 이 물상 그대로 쓰라는 거야. 물상 대체, 업상 대체, 직업 대체라는 말은 이 사주의 생긴 모습 그대로 살아보라라고 지금 숙제를 낸 거예요. 숙제를. 꼭 이런 숙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제가 종종 사례로 드는 그런 사례 있죠. 무슨 선배가 후배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소주 2병과 안주거리를 서너 개 사온 다음에 3,000원 남겨와라. 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와 같은 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요령이 없는 신입생 입장에서는 도무지 아니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어떻게 소주 2병에 마른 안주를 사옵니까? 30,000원은 주셔야지. 게다가 어떻게 3,000원을 거슬러 와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사실 그 태도를 보는 거야 지금. 약간 어려운 숙제를 내놓고 얘가 어떻게 행동하나. 그러면 누군가는 자기 돈으로 사올 거고, 누군가는 선배 이름 대고 가게에 외상 대고 사올 거고, 누군가는 일단은 물건을 가져온 다음에 그 집 가서 접시를 닦을 거고, 또는 누군가는 훔쳐올 거고, 누군가는 안 해! 하고는 때려쳐! 무슨 이딴 숙제를 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는 연좌 시위를 한다든가, 나 안 해! 너 선배로 안 쳐! 뭐 이러겠죠. 운명에서 이탈해버리겠지. 근데 다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방법이. 그래서 사실 우리 사주 연구가나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넌센스 문제 같은 사주들을 봤을 때 나의 가치관으로는 넌센스인데 누군가의 가치관으로는 넌센스가 아니거든? 이건 내 인식의 한계의 문제야. 그러면 내 인식이 난 도무지 재물을 비겁들과 나눠 쓴다는 거에 대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지고 잘 직업으로 쓰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봐야 돼. 오, 이런 사주가 다 거진 줄 알았더니 돈 가지고 쟁투가 벌어져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거지가 될 줄 알았더니 아니네. 봐야 돼.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미술 갤러리 대표예요. 미술 갤러리가 이제 조그만 개인 갤러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림을 전시를 해서 파시는 거야.
자, 보자고. 그 그림 그 사장이 그렸어요? 안 그렸어. 누가 그렸어? 화가가 그렸죠. 화가가. 자, 다음. 그러면 그 화가들이 수십 수백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기 갤러리로 갖고 와서 제 그림 좀 걸어주세요. 팔리면 7대3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종의 공동시장이에요. 공동시장. 인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가는 시장 관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시장을 관리할게. 너희들 그림 그려가지고 갖고 와서 걸어. 그래서 니들 그림 팔리면 나도 고맙지. 그러니까 싫어. 너희들 그림 그리지 마. 나만 그림 그려서 팔 거야. 너희들 그림 절대 딴 그림은 안 돼. 나만 그릴 거야. 나만 미술시장 독점할 거야. 이러면 이 사주는 망하는 사주가 되는 거고, 야, 여기 화가님들, 여기 문화예술에 인격이 있는 화가님들, 내가 이렇게 시장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물건 그림 거세요. 그럼 이제 3개월 내로 팔리면은 내 수수료 30%만 받을게. 근데 만약에 3개월이 지나도 안 팔리면은 죄송한데 이 그림은 안 팔리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시장 공유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고 군겁쟁제가 걸려서 망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거를 운명 결정론적으로 보느냐, 운명 활용론적으로 봐야 되느냐인데, 호신쌤은 운명 활용론자예요. 뭐 사주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연구하자. 사주는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어떤 알고리즘의 틀 같은 거예요. 인풋 A를 넣으면은 여기가 변형돼서 C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알고리즘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은 여기 집어넣는 재료를 갖다가 잘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뭘 원하고 있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일종의 어떤 분쇄기라는 애는 뭉쳐있는 것들을 분쇄시키는 기계지만, 근데 또 어떤 물건은 분쇄를 시키면 안 되는 애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분쇄기에다가 소중한 거 집어넣어놓고 분쇄됐다고 분쇄기를 탓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이건 분쇄기지. 여기다 이거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군겁쟁제는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여럿이서 시장을 공유하여,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구독자가 많을 것, 이용자가 많을 것, 그림 갖다 걸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유리. 그러니까 나 혼자 먹어야 돼가 아니라 이 시장을 많은 화가들이 이용해야 돼. 많은 화가들이. 사주의 비견겁제, 즉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렌트카 사장이다. 렌트카. 그러면 이 축토가 뭐야? 내 렌트카죠. 나만 타는 차야? 세상에 이놈 저놈이 다 타는 차야? 그러면 많이 탈수록 돈 벌어? 조금 탈수록 돈 벌어? 그치, 많이 탈수록 돈 벌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를 무슨 공유 바베큐장으로 만들었어. 내 앞마당을 틀어가지고 공유 캠핑장을 만들어서, 야, 너희들도 여기서 캠핑해. 우리가 캠핑 숙박시설 다 만들어놨어. 여기서 너희도 물건도 팔 수 있고 공방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형태는 재물을 창출하는 곳인데 여러 비겁들과 함께 이용하는 곳. 공유 주방, 무슨 창고 대여, 공부도 함께 하자,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한 50평짜리 집 하나 사가지고는 거기다가 방을 50개 만들었어. 그럼 뭐라 그러죠? 공유 하숙집? 하여튼 고시촌? 뭐 고시텔? 뭐 원룸텔?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2명이 자던 곳을 칸막이 쳐가지고 거기 30명 자게끔 만든 거야. 그러면 여럿이 같이 이용하는 거잖아. 자, 사람이 많이 올수록 유리한 직업. 함께 다룰수록 유리한 직업. 이런 형태들. 그런 형태들에서 유리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형태들이 업상대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비겁다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재성을 여럿이 함께 공유하는 뭐 구독자 확보, 회원 가입을 최대한 많이, 이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아야 돼. 카카오톡이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한 이유는 현재 구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물론 카카오톡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무슨 SNS도 있겠죠. 뭐 라인도 있고 뭐 위챗도 있고, 특히 뭐 텔레그램인가 하는 거는 뭐 절대 기밀 보장 뭐 이런 능력까지도 있는데, 근데도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는 많이 쓰니까. 그러면 그런 서비스는 뭐야? 많이 사용할수록, 많은 사람이 엮여 있을수록,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여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 통신사도 회원이 많을수록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식당도 손님이 일정하게 단골 손님이 많아야지 그 어떤 가격도 내려가고 식재료도 신선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형태들. 이게 이제 물상대체 또는 업상대체라고 하는 사주의 생길 꼴 모습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활용하라. 근데 이러려면은 가치관이 확장돼야 돼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 보통은 이런 사주를 볼 때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은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 짜장면 2그릇 시켰는데 먹을 놈이 하나, 둘, 셋인데 5명이 먹으려고 하니 내 먹을 게 없잖아.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어떤 고정관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의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같은 60년, 70년, 80년대 세대들은 이 고정관념이 있는데 참고로 요즘 2000년 이후의 세대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 왜? 짜장면 한 그릇 시켜 셋이 나눠 먹는 그 무슨 노래 가사 속에 있는 내용, 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이런 일이 없거든, 요즘에는. 요즘에는 어떤 식이에요? 2명이서 한 5명 먹을 세트를 시켜가지고는 3인분 버리죠, 요즘에는. 3인분 버려. 요즘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고 짜장면 2개 시켜 5명이 먹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내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쌈이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5명이 돈 모아서 푸짐하게 먹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혼자 밥 먹으러 가면 혼밥 하면은 한 가지 메뉴밖에 안 시키지만 한 5명이 모여가지고 식당 가면은 너는 짬뽕, 너는 짜장, 너는 탕수육, 야, 그럼 만두도 시키자. 뭐 요리도 하나 시키자 해가지고 각자 각출해가지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푸짐하게 먹으려고 오마카세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를 키워서 재성을 성장시키는 형태. 근데 왜 명리학 옛날 책에는 군겁쟁제를 맨날 거지의 상이라고 했냐면은 옛날 시대에는, 그러니까 전통사회, 한 50년 전, 100년 전의 사회는 늘 재화가 부족했어요. 한정된 재화에 사람만이 많았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쌈이 날 수밖에 없었어. 이 산상순에서 저기 그 뭐 생선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게 없었다고. 그런데 이 현대 시대가 1900년 이후로 와가지고는 무제한 생산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무제한 생산 시대. 지금 중국이 무제한 공산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이 과잉 생산된 재화를 막 싸게 팔고 있는데 지금 뭐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심지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중국 상품에다가 전부 다 관세를 10%, 20%씩 매겨버렸어. 그러니까 중국은 이 과잉 생산된 공산품을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아직 한국은 관세가 없어,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재화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요즘엔 재화 과잉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늘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최대 생산 가능한 식량 범위 내에만 인구가 가능했고 그 인구선에 가까이 근접을 하면 반드시 전쟁이 나가지고 반드시 사람을 죽였습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 1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한정된 기차 안에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식량 생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자꾸 증가하니까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일부러 지도층에서 전쟁이나 싸움을 일으켜가지고는 일부러 사람들을 서로 죽게 만들어서 인구 조절을 하게끔 하는. 근데 그게 설국열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1900년 이전의 전 세계에서는 늘상 그 지역 생산수단보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눠 먹는 일이 불가능했어. 부족했으니까. 근데 현대사회는 이 식량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식량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의 식량이 만들어졌죠. 이제는 아마 소, 닭 이런 거 안 키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쯤 지나면 집집마다 저 배양육이라는 거를 하나 사다가 우리 배양기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놓으면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고기가 이만해져 있고 그래서 썰어 먹고 또 한 3일 후에 가면 또 고기가 이만해져 있고 한 달 여행 갔다 왔더니 고기가 그냥 배양기를 터져 나와 있고 뭐 그리고 죽지 않는 세포로 아마 고기를 만들어 먹는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길 거야. 여기 암세포가 죽지 않는 세포잖아요. 적당한 환경의 배양액 속에만 넣어놓으면 계속 증식하잖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자원의 제약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 전통사회 시대에는 군겁쟁제를 매우 가난하고 빈곤한 걸로 봤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제는 함께 공유해서 파이를 키워내는 그런 형태로 본다.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뭐 그런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 볼 때 사주를 생긴 데는 꼴 그대로 나쁘다 좋다라는 선입견 가지지 말고 생긴 꼴 그대로 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이 생긴 꼴 그대로 활용하는 직업이나 취미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사주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종의 좀 부정적이거나 다른 분들이 업계에서 미리 규정해 놓은 규정을 따라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치면 이 명리업계가 안 좋다는 거 7, 8개, 좋다는 거 2, 3개가 나와버리니까 여기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업상대책.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상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써놨습니다. 혹시 상관경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아시는 분이시고, 그죠? 상관경관, 다들 아시는 분이시네. 네? 본인 사주가? 네, 좋습니다. 이 상관경관이 본인 사주에 있는 특히 여자분이 이제 사주를 보러 가면 이제 안 좋은 소리를 좀 듣기 마련이에요. 여자가 싸가지가 없다는 둥, 뭐 관을 능멸한다는 둥,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 뭐 법을 안 지킨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 그 십성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정관으로 쳤거든요. 최고의 가치가 정관이야. 그래서 이 정관하고 사이 안 좋은 십성이 딱 2개가 있는데, 정관이 후드려 패는 겁재하고 정관을 후드려 패는 상관. 그래서 이 둘이 정관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그래서 명리계에서 최고의 흉신 해가지고는 이 상관과 겁재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버렸어. 누명을. 왜 정관 기준에 얘네들이 안 맞거든. 정관 기준에는 비견이 잘 맞죠. 겁재는 저기 좀 고치고 다듬고 바꿔줘야 될 대상인 거고, 상관은 감히 그런 정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따진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게 요즘 현대말로 표현하자면은 일종의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정관이 고인물이야. 그러니까 고인 규칙, 고인 관념, 고인 가치관. 이게 고였다는 말은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냥 그대로 썼다 같은 거지. 뭐 특별히 편관은 저건 바꿔야 되는 규칙 같은 건데, 일단 임시적으로만 하는 거야. 일단 이 상황 지나면 편관은 바꿔야 돼. 이게 편관의 느낌이면, 정관은 이제 편안하다. 야, 적당하네. 야, 그냥 이대로 살자. 이런 거 같은 거죠. 근데 대체로 국가들 중에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기후 환경이 편관적인 데가 잘 발달을 했고, 기후 환경이 정관적인 데는 발달하지를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과일나무가 무럭무럭 열리는 필리핀, 그냥 1년에 농사 2번씩 지어도 되는 베트남, 뭐 2번이 뭐야, 뭐 3번도 짓는 동네죠. 그 동네는. 거기 잘 살아요? 역대급 잘 산 적 별로 있어?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럭무럭, 그게 정관이야. 정관적 환경에서는 야, 뭐 바꿀 필요 있냐? 야, 옷을 뭐하러 해 있냐? 야, 온도 따뜻한데 그냥 팬티만 입으면 되지. 야, 뭘 기계로 농사를 짓냐? 야, 알아서 그냥 씨 아무데나 뿌리면 그냥 먹을 거 다 생기는데. 뭐 이런 형태였단 말이지. 근데 대체로 문명이 발달한 국가들은 편관적 환경을 극복한 나라들이에요. 편관적 환경.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이 연합군하고 붙었는데, 연합군은 식민지 쟁탈전을 일찍부터 나서가지고 그 각 식민지에서 자원, 뭐 석유라든가 뭐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게 잘 보급이 됐는데, 이 후발주자였던 독일은 이 식민지 전쟁에 늦게 뛰어들어서 자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석유도 갖고 와야 되고 철광석도 와야 되고 고무도 있어야 되는데 몇 군데 안 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 독일은. 그래서 독일이 무엇을 발전시켰냐면, 좋다. 식민지가 없으면 과학기술로 발전시킨다. 해가지고 최고의 석학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과학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특히 1차 대전 때 그 연합국이 그 석유를 봉쇄해버려요. 그래서 독일의 석유가 안 나잖아. 걔네들 어떻게 싸웠겠어? 걔네들은 석유화학, 그 화학을 이용해가지고 그 나무를 녹여가지고 그걸로 석유 만들고, 그 세녹스라 그러지. 그 다음에 알코올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해해가지고 석유 만들고, 석탄을 갖다가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석유를 만들어서 썼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화약을 다 전통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독일은 그 화약을 전통 방식으로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걔네들이 화학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인공 화약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환경에서 발전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상관 얘기하다 편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상관이 정관을 건드려서 나쁜 놈이 됐는데, 이 상관 경관이라는 게, 상관이 정관 본 사주거든. 이게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뭐 위아래로 있든 아무튼 사주에 상관과 정관이 있으면 상관 경관으로 보는 거고, 그게 붙어 있는데 그 중간에 말려주는 뭐 인성이나 재성이 없으면 좀 더 이제 상황이 좀 더 좀 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업상대체로 보자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지금 3번의 사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상관경관은 정관을 고치고 바꾸는 일로 업상대체. 뭐 교육, 컨설팅, 정관을 검증하고, 뭐 혁신하고, 뭔가를 뭐 고발하고, 그런 일을 하면은 정관이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우주에서
잘못되거나 못된 거를 갖다가 내려보낸 게 아니라 다 필요해서 내려보냈는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좋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의 폭이 좁다 보니까 그 좁은 좋다라는 가치 기준의 바깥에 있는 어떤 기능을 하는 기운에 대해서 얘를 뭐 나쁜 놈이니 안 좋은 놈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소 현대 시대에서 옛날 시대에서는 까다로운 인자일 수는 있어도 다 필요한 인자라는 거죠. 그 초등학교 그 여성 선생님들 사주 보면은 거의 2명 중에 1명이 상관연관이에요.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들. 내가 보기엔 그래서 최고의 자리가 교육계통이신 것 같아. 교육하고 컨설팅은 손님을 가르치는 직업이거든요. 교육, 컨설팅, 뭐 강사. 저도 지금 손님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 손님이잖아. 저한테 수강료 내고 오셨잖아. 수강료 내고 왔는데,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뭐 라면 끓여드릴까요? 지금 이게 아니잖아. 이러면 서비스예요. 이러면 서비스인데, 저는 지금 손님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사주 이렇게 푸셨죠?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지금 손님 가르치고 있죠. 이것도 상관경관이에요. 호신쌤은 겉으로는 정관, 재생관을, 관인상생, 재생관을 잘하고 있는데 실은 저 시지에 아주 그 술토라는 글자 안에서 그 안에서 자체 상관경관을 하고 있거든. 이제 겉으로는 사회적 제도를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네.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이게 천간으로 올라갔으면 대놓고 표출하는 용감한 사람인 거고 나처럼 이렇게 지장간에 숨기고 있으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숨기는 음흉한 사람인 거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상관경관은 정관을 고치고 바꾸는 일. 정관이 누구냐 하면 비경겁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정관이거든요. 뭐 규칙, 직장, 규정, 뭐 직장 상사, 돈 내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존재. 아무튼 인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존재를 정관 또는 평관으로 보는데 상관이나 식신은 특히 상관은 그러한 정관 보고 너나 잘해라 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를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죠. 정관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죠. 뭐 이런 내가 지금 정관인데 그래 네가 정관이면 어쩔 건데 내가 보기엔 네 정관 잘못됐거든. 그 정관 제대로 좀 고쳐봐. 너 지금 고인물이잖아. 그거 좀 바꾸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관경관은 내가 바꿔야 될, 고쳐줘야 될, 다듬어줘야 될, 평가해야 될 어떤 정관을 잘 만나면 돼. 이 직업물상으로 보이게 되면 그래서 정관이 원래 사명감을 가지고 고치려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이게 엉뚱한 걸 고치려 그러면 이제 오지라퍼가 되는 거고 좀 그런 건 안 해도 돼. 잔소리 안 해도 되거든. 하는 거고 이거를 직업물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 정관검증, 혁신, 뭔가 사회 고발 그러면 각각의 직업들 좀 보자고요. 여기에 직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고발, 무슨 직업이 있을까? 뭐 파파라치, 뭐 기자, 뭐 언론인, 출판, 뭐 아니면은 그 뭔가를 좀 신고하거나 감시, 뭐 이런 형태들, 뭐 국회 준법감시 시민활동위원회 뭐라든가 뭐 MBC 시청자위원회 뭐라든가 해가지고. 뭐 뉴스가 제대로 정론을 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무슨 시민단체 활동.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건 무슨 언론시민학교. 뭐 이런 당당한 고발적 프로그램도 공익적으로 나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권력이 부당하게 움직이거나 사회제도가 잘못돼 있다라고 한다면 고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어떤 혁명가, 뭐 여성운동가, 뭐 사회운동가 하는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야? 정관 고친 사람들이야. 평관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건데 정관을 고쳐야 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쳐야 돼. 안 그러면 고인물이 돼. 가령 우리나라에 10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것들 중에 정관 고친 거야, 정관.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7, 8명 그래도 간통죄가 있어야 여성들이 보호를 받죠. 아니야. 근데 그거는 과도한 권력 남용이야.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네. 그거는 형법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네. 민법으로 다룰 사항이지. 뭐 이런 것 같은 거지. 자, 혁신. 혁신과 관련된 직업들 뭐 있을까요? 회사 내에서 신상품 기획팀. 신상품을 기획하려면 기존 제품에 만족하면 돼, 안 돼? 기존 제품에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러면은 매년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회사에서 매년 신모델이 서너 개씩 나와야 돼. 근데 불후의 걸작이 나왔어. 그래, 우리는 이 제품으로 10년 동안 눌러 살자. 이러면 곤란한 거죠. 원래 그 삼성이 그 스마트폰의 모델을 원래 그 애플보다 먼저 그 초기 모델을 만들었는데 삼성에서 이랬대. 야, 지금 폴더폰도 잘 팔리는데 뭐하러 스마트폰을 팔어? 스마트폰을 팔아버리면은 기존에 깔려있던 폴더폰이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폴더폰이 안 팔릴 때쯤 되면 그때 스마트폰을 내놓자 이러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나는 할 거야. 애플이 먼저 애플폰으로 아예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휴대폰에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은 이미 그 전에 나와 있었고 PDA에서는 일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삼성에서는 그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든 거야. 왜? 그냥 정관에 안주를 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자,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를 계속 바꿔가는 거야. 기존에 잘하고 있지만 그 잘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 잘하자.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잘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보면은 그게 다른 관점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사회 운동가, 어떤 기업체에서는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데들.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품질 관리팀 같은 거. 품질 관리팀은 웬만해서 만족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원래 그 직업을 삼을 때 어떤 직업을 삼는 게 좋으냐면은 보통 좋아하는 걸로 직업을 삼잖아요.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주는 게 좋은데 뭐냐면 좋아하는데 깐깐해야 돼. 좋아하는데 깐깐해야 돼. 그런 거 있죠. 나는 먹는 걸 좋아해. 근데 안 깐깐해. 그냥 주면 다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남편이면 좋겠죠. 되게 까탈스러운 남자가 뭐 밥이 짜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짜증나잖아. 근데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까탈스러운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 잘 돼. 근데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안 까탈스러운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 망해. 왜? 내가 먹으면 맛있거든. 근데 손님들이 자꾸 맛없다고 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난 저 인간을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맛있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음식 사업에서 망했잖아요. 아무거나 되게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거의 돼지 같은 식성을 가지고 있는 잡식인데 뭐든지 주면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음식을 팔면 안 되겠더라고. 난 그냥 다 맛있어. 근데 왜 손님들이 자꾸 음식 타박을 하지?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깐깐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이 상관 경관은 이 정관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깐깐한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데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더 완벽한 정관이나 더 진보하는 정관이나 혁신적인 정관이나 더 발전하는 어떤 사회 기준이나 어떤 대상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내 고객이면 그 사람을, 내 윗사람이면 그 사람을, 내 남편이면 그런 사람을,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무슨 팀장이면 그 사람을 내가 더 고쳐주고 싶고 바꿔주고 싶고 이게 잘 작동하면 야, 너 빨간 넥타이 매지 마. 넌 파란 넥타이가 어울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이게 좀 이제 과도해지고 심하면 너 빨간 넥타이 매지 말랐지. 너 자꾸 내 말 안 들을래? 너 앞으로 반드시 파란 넥타이만 매야 돼?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공주가 그 온다리를 어떻게 대장군으로 올렸겠어요? 그쵸. 옛날 시대의 김건희시잖아,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왕까지 될 수 있었는데 그만 그냥 전쟁 중에 전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혁신의 직업들을 거쳐야 되고 또 정관 검증. 요거는 이제 다방면에서 그 사람을 판단 검증하는 거예요. 주로 사람 판단 검증하는 직업이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인사과 있죠. 이 사람을 위로 올릴까? 이 사람을 이 자리로 보낼까? 저 사람을 저 자리로 보낼까? 얘를 이 자리로 배치할까? 쟤를 이 자리로 배치할까? 쟤하고 쟤를 짝을 지을까 말까?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조직에는 다 이 인사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 부회장이 하든 부사장이 하든 인사처장이 하든 인사과장이 하든 뭐 군대에서도 있고 민간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가 정관 검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님들을 검증하는 형태들도 되죠. 학원에서 그 학생들이 손님이고 학부형들이 손님인데 봐서 저 사람들 딱 봐가지고 얘는 이 반으로 보내고 쟤는 저 반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어떤 정관을 검증하는 다양한 분야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주가 정치인 하면 또 잘하겠죠. 그래서 상관경관 정치인 많아요. 대체로 파격적인 분들 많습니다. 그 지난 국회의원 때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 짧은 치마를 입고 국회를 갔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오래되신 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저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들이받았죠. 너나 잘해 하면서 이제 그분이 누구였더라? 그분 이름이.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혁신, 기존의 구세대적인 가치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 사회가 진화하려면 꼭 필요한 인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컨설팅은 정말로 다양한 직업이 있죠. 내가 보기에는 직업 한 20개 중에 한두 개는 교육 컨설팅 강의, 뭐 이런 어떤 지식 정보 제공 이런 형태들인 것 같은데 어차피 손님 가르치는 일이니까 괜찮죠. 다만 이 상관 경관이 불리한 측면은 서비스업에서는 다소 불리해요. 이 서비스업이 뭐죠?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업의 모토가 뭐죠?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난 사실 내가 내면에 상관경관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왕이다라고 써놓으면 이 인간들 배알도 없나. 야, 손님과 판매자는 동등한 관계이지 이 사람이 왕이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죠. 소매점에서는 물건을 파는 거지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고 고객의 기분을 파는 게 아니야. 우린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거라고. 물건값은 딱 물건값에 맞춰져 있지 너의 기분 맞춰주는 것까지는 물건값이 안 정해져 있어. 그건 백화점 가라고.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그게 얼마 전에 그 무슨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에 그 까르푸를 소재로 해가지고 마트에서 노조 파업이 일어나는 거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마트에서 갑질하는 그 고객한테 기존의 지점장이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직원한테 너 빨리 손님한테 사과해!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상관 경화성을 가지고 있는 좀 혁신적인 해외파 관리자가 잠깐! 왜 사과를 해야 돼? 손님이 잘못했네. 우리는 그냥 물건 팔고로 끝난 거야. 됐어,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저 사람 상관경관, 저 사람 상관생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들이. 자, 그러니까 사주에 상관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교체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적정히 자극하고 혁신을 하는 일을 하라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근데 옛날에 무조건 인간은 계급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지배계급 입장에서 보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 상관경관이에요. 지배계급 입장에서 감히 피지배 계층이 내가 정관, 야 내가 양을 말이라고 하면 말인 거야. 아니 저건 말이 아니고 양인데요. 이 상관경관은 그러겠죠. 날 죽이세요. 이러면은 저놈 죽여라. 옛날에는 무조건 절대 복종을 요구했던 시절에 상관이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다. 요즘 현대사회는 혁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들의 내용을 좀 볼게요. 다음에 상관경관, 제가 총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건데 상관경관, 궁겁쟁제, 편인도식, 식신제살, 제극인, 제다신약 뭐 이 정도면 명리계에서 안 좋다는 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뭐 또 더 있나? 또 뭐 있죠? 뭐 극신약, 관살, 중죽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잖아. 뭐 처신 잘하라는 거지. 평관에 수능하고 살아보라라는 체험 미션을 가진 거니까 대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 정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이 궁겁쟁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 지금 샘플 사례 8개를 전부 궁겁쟁제로 갖다 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궁겁쟁제 논문이에요. 지금. 궁겁쟁제 논문이 대한민국 명리계에서 논문이 한 개도 없어. 보니까 내가 쓰는 논문이 최초야. 그러니까 한국 최초면 세계 최초거든. 궁겁쟁제에 대한 논문이 없는 거야. 근데 명리계에서 사주 보러 오는 사람 10명 중에 7, 8명이 저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혹시 제 사주 궁겁쟁제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3건 중에 1건. 실제 사주적으로도 한 5명 중에 한두 명은 다 궁겁쟁제적인 성향이 있어. 5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중적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어이가 없죠. 연구는 하는데 다른 그 겁제에 대한 논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현대사회의 겁제를 재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후속 연구자한테 맡긴다. 이러고 끝이야. 대부분의 논문이. 대부분 논문이 끝이야. 비경겁제를 현대사회의 흉신으로만 보지 말자. 상관을 현대사회의 흉신으로만 보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후속 연구로 하라. 뭐 이러고 현대사회는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궁겁쟁제를 연구를 하면서 궁겁쟁제 직업성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원리가 단순히 궁겁쟁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명리계의 다양한 현상에서도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요 나머지 사항들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다신약, 제극인, 식신제살, 편인도식.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